안녕하세요. 플로렌스 요양TV입니다. 36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8월 7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저희를 지치게 하고 또 계속되는 폭염에 서로 힘들게도 하지만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조금씩 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플로렌스 요양TV는 이번에 필기 35문제, 실기 45문제를 최근 출제 경향을 참조하고 분석하여서 출제해 보았습니다. 함께 풀어보시고 좋은 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필기 시험은 1번에서 15번까지 35문제이고요. 21문제 이상 맞히셔야 합격하십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그러고 물어봤어요.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또는 하지 못합니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교재 13쪽에서 1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경직성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증가, 4번 의존성의 증가, 5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자, 위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심성의 증가. 위에 같은 설명을 같이 참조하시고 이런 문제는 종종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정리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노인 부양 문제의 바른 해결 방안은? 요즘 노인 문제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재 19쪽에서 2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한다. 2번.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만이 필요하다. 3번.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문제이다. 4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소통은 중요하지 않다. 5번. 시설 중심의 노인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자, 노인 부양 문제의 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사회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변화에 대비하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공적 부양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고요.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소통은 중요하죠.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사회 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중심의 노인 복지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본인이나 가족이 보살피는 사적 부양과 공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에 설명하는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엔의 원칙은 종종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요. 교재 24쪽에서 25쪽까지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시설에 거주할 때도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어떤 원칙에 들어갈까요? 1번 존엄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자아 실현의 원칙. 정답은요? 네, 3번 보호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제도에 대해서 나오는 거라서 선생님들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교재 33쪽에서 42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목적이다. 2번 장기 요양급여에서 주야간 보호는 시설급여에 해당한다. 3번 보험료 예상 수익의 15%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4번 장기 요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은 특례 요양비를 받는다. 5번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52점 이상이면 4등급을 받는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바른 설명은 어떤 걸까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2점 이상이면 4등급을 받으시고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이 목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급여에서는 주야간 보호는 재가급여에 속합니다. 보험료 예상 수익의 20%를 국가에서 부담하시고요. 자, 특례 요양비는 지금 실시하지 않고 있고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 요양에 상당한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가족 요양비를 우리가 지급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같이 풀어봤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2020년 5월에 1등급 판정을 받고 2021년 5월에 다시 1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 유효 기간은 몇 년인가? 자, 1년 뒤에 지금 다시 1등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유효 기간이 몇 년이 될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4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2년인데요. 2년은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을 다시 받으신 분은 2년이 되시고요. 3번의 3년은 2등급에서 4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다시 재등급을 받으시면 3년이 되고요. 지금 1등급을 다시 받으신 분은 유효기간이 4년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정리해서 같이 기억하십시다. 6번 다음 요양보호사의 역할 가라고 돼 있죠. 역할과 관련 내용 가로 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숙련된 수발자, 관찰자, 동기유발자, 옹호자, 정보 전달자.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이 가하고 나하고 바르게 연결된 것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교재는 60쪽에서 61쪽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동기유발자. 가에서 동기유발자이고 우리가 설명은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해 준다고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숙련된 수발자는 대상자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숙지하셔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 지원까지 해주는 1번과 2번이고요. 관찰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을 확인한다. 5번에 있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상자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은 말법과 상담자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3번 동기유발자, 대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지지해준다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정서지원 서비스의 의사소통 도움은 어떤 걸까요? 교재 50쪽을 참조하세요. 1번 격려, 2번 말벗, 3번 편지 및 신문 전달, 4번 생활 상담, 5번 위로. 자, 여기서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편지 및 신문 전달이고요. 여기 또한 책 읽어주기, 편지 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콜벨 대처 등도 다 정서 지원에서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떤 것에 위배되는가?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67쪽에서 74쪽까지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이놈의 다리가 문제야.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가 좋아서 난리인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야 있겠지만 내 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라고 어르신이 혼잣말처럼 또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런 사례는 어떤 권리에 해당할까요?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3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5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선생님들이 좀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쭉 출제 경향을 보면 한 번도 교재에서 벗어나는 적은 없어요. 사례들도 다 교재에서 나오니까 선생님들이 이 교재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같이 연관해서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교재 80쪽을 참조하시고요. 노인 학대 문제는 꼭 나오고 있으니까 학대 유형을 정리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신체적 학대, 2번 정서적 학대, 3번 성적 학대, 4번 경제적 학대, 5번 방임. 자,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노인 학대의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네, 정답은 1번 신체적 학대에 들어갑니다. 선생님 이것들도 다 교재에 그 사례가 나와 있으니까 신체적 학대에 대한 사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사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사례들을 같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상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교재 8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장기 요양요원 지원센터, 2번 노인인권센터, 3번 노인정보센터, 4번 노인 일자리센터, 5번 노인복지센터. 여기서 문제를 잘 보시면 요양보호사에 관한 문제예요. 요양보호사의 권리 침해, 역량 강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1번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이죠.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요원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분들의 권리 침해 상담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은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1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교재 92쪽에서 93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근무 중 본인의 실수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2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3번 사업주가 보험료를 꼭 납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4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5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죠. 보험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근무 중에 다친 것이 확인되면 본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또는 5년간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꼭 납입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도, 폐업과 관계없이 지급이 되고요.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에 보험급여는 중단되지 않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사항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성희롱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70대 대상자의 댁에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손을 붙잡고 쓰다듬었다. 요양보호사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지만 손 좀 만지는데 어떠냐며 오히려 목청을 높였다. 자, 이것도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교재 100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개인 차원에서 가족과 면담하여 알린다. 2번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3번 시설장에게 대상자 교체를 요구한다. 4번 화를 내며 나간다. 5번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셔야 될 게 맞고요. 자, 이런 성희롱 문제는 우리가 아까 말한 노인학대 문제나 이 성희롱 문제는 꼭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재를 좀 한 번씩 더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에게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특히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발생하죠. 1번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 일을 하게 될 때, 2번 날카로운 면과 접촉했을 때, 3번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4번 물체를 몸 가까이 대고 들어 올릴 때, 5번 적당히 힘을 가했을 때. 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인지 교재 10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날카로운 면과 접촉했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의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우리가 좀 위험 요인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14번. 다음 중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올바른 방법은? 자, 허리 통증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2번,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린다. 3번, 허리는 구부리고 무릎은 편다. 4번,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양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올린다. 5번,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교재 112쪽을 참조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이 되겠죠.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말고 발을 움직여서 조절하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들어 올리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리시고요.
허리는 펴고 무릎은 굽혀서 물건을 드시고, 자, 침대 같은 높고 넓은 바닥에 올라갈 때는 양쪽 무릎을 올리지 않고 한쪽 무릎을 올려서 우리가 이동을 하시는 게 맞고요. 다리가 아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이동하는 것이, 들어 올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15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까는 예방이었고요. 어쩔 수 없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했으면 적절한 치료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번. 초기 치료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다. 2번.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춤으로 초기 치료에 좋다. 3번. 얼음 주머니는 1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4번.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두어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한다. 5번. 압박은 통증을 줄여주므로 손상 부위 주위를 압박붕대로 압박해준다. 자, 적절한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교재 116에서 11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냉찜질은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춤으로 초기 치료에 좋고요. 초기 치료는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빨리 치료하는 것을 초기 치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음 주머니는 1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마다 20분에서 30분씩 적용하는 것이 좋고요.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두지 않고 심장보다 높게 두어서 원활한 혈액순환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압박은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수단이지만 손상 부위 주위를 갖다가 압박붕대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부위를 압박붕대로 압박해 주는 것이 바른 적절한 치료 방법이겠죠. 자, 16번. 요양보호사의 자기 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을 돌보는 선생님들이 특히 건강하셔서 자기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어르신한테도 적절한 우리가 바르고 올바른 그 돌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자기 관리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절한 스트레칭 방법은요. 1번.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약간 빠르게 실시한다. 2번. 약간 아프다고 할 때까지 실시한다. 3번. 스트레칭 자세로 30초 정도 유지하고 있는다. 4번. 작업을 모두 마친 후 실시한다. 5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서 5 내지 10초 정도 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117쪽에서 118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볼까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5 내지 10초 정도 쉬어주시고요.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약간 빠르게 실시하지 않고 천천히 안정되게 하시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칭 자세는 10초에서 15초 정도 유지하시고요. 작업을 모두 마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을 마친 후 그때 모두 실시하는 것이 바른 스트레칭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면서 감염성 질환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겠죠. 자, 바른 설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였을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2번.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약한 경우는 전파가 잘 되지 않는다. 3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렸던 요양보호사는 증상 회복 후에는 바로 음식을 조리해도 된다. 4번.
옴은 주로 새벽에 가려움증이 심하며 처방받은 약은 가려운 부위에만 바른다. 5번 애완동물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옴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바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애완동물에게서부터 사람에게 전염된 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사람에게서 전염된 옴은 다른 사람에게 아주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꼭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약하더라도 쉽게 전염이 되고요. 전파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렸던 요양보호사가 증상 회복 후에는 최소 2 내지 3일간은 조리하시면 안 되고요. 옴은 새벽에 가려움증이 심하고 처방받은 약은 온몸에 골고루 바르고 8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씻어내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올바른 설명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급성으로 나타나며 회복은 느리다. 2번 가벼운 질환이라도 의식장애를 일으키기 쉽다. 3번 신장의 배설 능력 저하로 약물의 배설이 쉽다. 4번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5번 질환에 대해 민감도가 낮다. 자,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겠죠. 교재 126쪽에서 127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을 찾아봅시다. 정답은 2번이에요. 가벼운 질환이라도 쉽게 의식장애를 일으켜서 폐렴이나 요로염 같은 데도 의식장애를 갖다가 일으킬 수 있고, 장염 같은 경우에도 쉽게 의식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급성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대부분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시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신체 내에서 오래 남아 있어서 중독이 쉽게 됩니다. 젊은 사람보단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하시고요. 질환에 대해서 민감도가 높습니다. 19번 노화에 대한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한 바른 설명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노화가 되면서 우리가 소화기계에 어떤 변화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쓴맛에 대한 미각이 증가한다. 2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3번 위액의 산도 증가로 소화 능력이 저하한다. 4번 당 내성이 올라가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5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변실금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우리의 바른 설명은 어떤 걸까요? 교재 12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이죠. 쓴맛에 대한 미각이 증가합니다. 지방의 흡수력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갖다가 잘 소화를 못 하시고요. 위액의 산도도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기 때문에 소화 능력도 저하되시고 당 내성은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기 때문에 당뇨병에 쉽게 걸리십니다. 그 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해서 변실금이 발생하기가 쉽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잦은 설사를 한 대상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어르신들이 설사를 하시면 탈수에 빠져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세요. 아기들처럼 금방 탈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 따뜻한 녹차를 제공한다. 2번 고섬유식이를 제공한다. 3번 음식물 섭취와 수분 공급을 제한한다. 4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한다. 5번 설사가 멎을 때까지 충분하게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교재 135쪽을 참조하시고 풀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 주시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음료는 맞는데 녹차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는 장 운동을 증가시키므로 더 설사를 할 수 있어서 제한시키고요. 고섬유 식이도 장 운동을 증가시키죠. 지금 설사를 하실 때는 좀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섭취는 제한할 수 있지만 물은 충분히 마시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사제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셔야지 설사가 멎을 때까지 충분하게 드시는 것은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적절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내는 대상자를 돕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그러고 물어봤어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음을 내는 대상자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밖으로 나가 바깥 공기를 마시게 한다. 2번, 호흡 곤란이 심한 경우 운동 후 즉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다. 3번, 증상이 나타날 경우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빨리 옮겨 기관지를 확장시킨다. 4번, 매년 1회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 접종한다. 5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자,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내는 그런 질환은 어떤 건지 교재 14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죠.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시고요. 미세먼지가 많을 때,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운동을 줄여야 돼요.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을 내는 질환은 보통 천식을 가지신 분이 이런 소리를 내는데요. 천식 환자가 호흡 곤란이 심할 때는 운동 후 즉시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30분 전에 투여해야지 예방에 도움이 되시고요. 차가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더 힘드시니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를 피하시고 매년 1회 폐렴구균 백신이 아니고 매년 1회는 인플루엔자 백신, 독감 백신을 우리가 맞는 것이 바른 방법이겠습니다. 22번. 오랫동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1번, 우울증으로 인한 자존감 감소. 2번, 감각 이상으로 인한 피부의 괴사. 3번,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4번, 청각 이상으로 인한 안전사고. 5번, 골격 이상으로 인한 골절. 교재 146쪽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참조하시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계속 힘들어 하시고 누워 계시고 그러면 일어날 때 자세 바꾸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히 관찰하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2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저산소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저산소증이 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찾아봐야겠죠. 교재 150쪽을 같이 함께 보시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객혈, 2번 부종, 3번 언어장애, 4번 의식 혼돈, 5번 흉통. 자, 적절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4번 의식 혼돈이 되겠습니다. 저산소증이 올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4번. 요실금의 원인 중 노화로 인한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실금은 질환도 있을 수 있지만 노화로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죠. 1번 방광의 저장 능력의 감소. 2번 골반 근육 저줄 능력의 향상.
3번 잔뇨량의 감소, 4번 신장 기능의 향상, 5번 요도 기능의 향상. 교재 160쪽을 같이 읽어보시고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1번이 되겠습니다. 방광의 저장 능력이 감소하면서 요실금이 우리가 생길 수 있죠. 골반 조절 능력의 향상이 아니고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잔뇨량도 증가하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고 요도 기능도 저하되면서 생길 수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노화에 따른 피부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피부계에서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표피가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감소한다. 2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3번 전체적인 털은 줄어들지만 입가와 뺨 등의 얼굴의 털은 증가한다. 4번 발톱, 손톱이 두꺼워지고 가로줄이 생긴다. 5번 상처 회복이 빠르다. 교재 164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죠. 전체적인 털은 줄어들고요. 입가와 뺨 등의 얼굴의 털은 증가합니다. 표피는 얇아지고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도 감소하죠. 발톱, 손톱도 두꺼워지고 가로줄이 생기지 않고 세로줄이 생깁니다. 상처 회복은 더 느려지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욕창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욕창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한번 생기면 참 치료가 힘들고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는 것이 욕창인데요.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지방, 2번 칼슘, 3번 탄수화물, 4번 비타민, 5번 단백질. 교재 167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욕창은 먼저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적절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단백질입니다. 5번이 되겠죠. 욕창은 피부 조직이 죽어나가는 거라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건데요. 그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제일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진단받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그러고 물어봤어요.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자,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은 무엇인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 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 2번 통증은 없으나 흐려진 시력, 3번 동공의 백색 혼탁, 4번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임, 5번 색 구별 능력의 저하. 그러고 나왔습니다. 교재 175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뿌옇게 혼탁한 각막입니다. 안압의 상승은 무조건 녹내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녹내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2번, 3번, 4번, 5번 같은 경우는 백내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한 증상을 구분해서 선생님들이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28번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주사 맞는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저혈당 증상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주사 맞는 대상자니까 당뇨를 가지신 대상자죠. 우리가 당뇨를 가진 대상자에게서 고혈당 증상하고 저혈당 증상을 저희가 잘 구분해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1번은 배뇨 증가,
2번 두통, 3번 체중 감소, 4번 피로감, 5번 식욕 증가. 교재 179쪽에 고혈당 증상과 저혈당 증상을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았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은 두통도 있을 수 있고요. 땀도 많이 흘리고, 시야도 몽롱해지고, 배도 고프고, 또 어지럽기도 합니다. 배뇨가 증가하고 체중이 감소하고 피로하고 식욕 증가하는 것은 고혈당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우울증과 치매의 비교 중 바른 설명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울증과 치매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내는 것이 저희가 중요하겠죠. 자, 1번에서 5번까지 우리가 우울증과 치매를 서로 비교해 보는데요.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 치매도 정신과적 병력이 있다. 2번,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다. 우울이 먼저 시작된다. 3번은 우울증에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에서는 근사치의 대답을 하게 되고요. 4번에 우울증에는 일관된 인지기능의 저하가 있다라고 했는데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하다. 5번에는 우울증이 서서히 발병하는데 치매는 급격히 발병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재 183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요?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우울증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는 비슷한 대답, 근사치의 대답을 많이 하시고요.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지만 치매는 정신과적 병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우울증은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지 않고요. 우울이 먼저 시작되고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되겠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인지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우울증에는 심하게 나타나고 치매는 일관되게 인지기능 저하가 나타나고요.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하는데 보통 치매에는 서서히 발병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뇌졸중이 있는 대상자가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자, 연하곤란 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1번 운동실조증, 2번 혈전 형성, 3번 뇌부종, 4번 폐렴, 5번 실어증. 자, 연하곤란 시 음식물로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무엇일까요? 교재 19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4번이죠. 흡인성 폐렴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항상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 식사를 드릴 때 조심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31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영양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적절한 영양 관리 방법이 어떤 건지 교재 199쪽에서 201쪽까지 정리되어 있는 걸 공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1번,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제한한다. 2번, 칼슘의 흡수를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3번,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 유제품을 제한한다. 4번, 염분을 줄이기 위해 소금 대신 간장과 된장을 충분히 넣는다. 5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자, 적절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 비타민 D를 섭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분의 흡수를 위해서는 비타민 C잖아요. 그래서 철수 C, 칼이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철분 흡수를 위해서는 철수 C, 비타민 C, 칼슘의 흡수를 위해서는 칼이, 비타민 D로 외우시고요.
자,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제한해서는 안 돼요. 너무 많이 드셔서는 안 되지만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서 유제품을 제한해서도 안 됩니다. 유제품은 하루에 한 컵 정도의 우유를 드셔야지 단백질이나 칼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가 있고요.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을 줄이는 건 맞지만 간장과 된장에도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넣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물성 지방 섭취도 제한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권장해서도 안 되는 거라서 적절한 정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32 번.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 접종에 대한 올바른 설명으로 짝지어진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14 쪽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 번 폐렴구균은 매년 1회, 2 번 파상풍은 5 년마다 1회, 3 번 인플루엔자는 1 년마다 1회, 4 번 대상포진은 60세 이후 1회, 5 번 결핵은 10년마다 1회. 자, 어떤 것이 올바른 설명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죠. 인플루엔자는 1년마다 1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렴구균은 매년 1회가 아니라 64세 이하는 위험군에 하나여 1 내지 2회 맞으시고요. 65세 이상 되신 분은 한 번만 맞으시면 됩니다. 파상풍도 5년마다 1회가 아니라 1차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맞으시면 되고요. 인플루엔자는 우리가 말한 독감이죠. 매해 맞으셔야 되고요. 대상포진은 책에는 우리가 64세 이하에는 위험균에 한해서 한 번 맞는다고 되어 있고 5세 이후에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의료계에서는 한 번만 맞으라고 되어 있지만 선생님들은 교재에 있는 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64세 이하에는 위험균에 한해서 한 번 맞으시고 65세 이후에 한 번 맞으시는 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결핵은 10년마다 1회가 아니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맞으시면 더 이상 맞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3번. 여름철 폭염 시 대상자가 외출 후 현기증과 메스꺼움, 두통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15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낮잠을 충분히 자도록 한다. 2번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한다. 3번 선풍기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틀어준다. 4번 따뜻한 물로 목욕시킨다. 5번 평소 식사량보다 식사를 더 많이 하게 한다. 요즘 굉장히 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적절한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낮잠을 충분히 자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천천히 마시게 하고요. 선풍기 바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틀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절한 대처 방법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500쪽에서 501쪽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요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관심들과 사회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꼭 좀 기억을 해 두세요. 1번 말기 환자란 담당 의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2번 19세 이상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면 효력을 가진다. 3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은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에서만 받고 있다. 4번 연명 의료를 작성하면 모든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 5번 연명 의료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른 설명은 어떤 것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란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말기 환자란 담당 의료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니라 담당 의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즉 2명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하고요. 19세 이상의 본인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셔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가시면 등록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건강보험공단과 보고서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하는 곳이 있으니까 꼭 관리기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명의료를 작성하면 모든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는 실시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말기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자, 말기암 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지쳤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자식들도 다 결혼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다음에 이제 임종 적응 단계가 5단계가 있는데요. 1번 분노, 2번 부정,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이런 단계에서, 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교재 504쪽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5번 필기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기시험 35번에서 80번까지를 볼 것이고요. 27문제 이상 맞히시면 합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로 알맞은 것은 교재 50쪽에 정리가 되어 있죠. 1번 애완견 산책, 2번 생일상 준비, 3번 관공서 일보기, 4번 용돈 관리, 5번 명절 음식 준비. 자,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관공서 일복이죠. 같이 가시는 건 동행, 대신 일을 해주시는 건 대행. 그래서 동행과 대행을 기억하시고요. 애완견 산책이나 생일상 준비나 용돈 관리나 명절 음식 준비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아니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37번. 청소하고 난 후 대상자가 물건이 없어졌다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정말 속상한 일이죠. 교재 58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대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1번, 다시 한 번 더 찾아보라고 한다. 2번, 청소할 때 위치를 잘 기억하여 청소가 끝난 후 원래 있던 곳에 물건을 놓아둔다. 3번, 갈등이 일어난 후 가족과 시설장애가 알린다. 4번, 이렇게 의심을 받으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5번, 정리해 둔 곳으로 대상자를 데리고 가서 확인시킨다. 자,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2번이 되겠죠. 청소할 때 위치를 잘 기억해서 청소가 끝난 후 원래 있던 곳에 물건을 놓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상자들은 정리했다는 생각보다 없어졌다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정말 정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38번.
다음 설명 중 대상자를 대하는 바른 원칙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를가 우리가 교재 218쪽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기저귀 확인하지 않을 테니 푹 주무시도록 지금 화장실 가셔서 소변 보시겠어요? 2번, 지금 식사하지 않으시면 점심시간이 늦어져요. 얼른 식사하세요. 3번, 몸에서 냄새 난다고 가족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얼른 목욕합시다 하면서 옷을 벗기기 시작한다. 4번, 저 혼자서 힘들어요. 제가 어르신 뒤에서 겨드랑이 잡아 드릴 테니 일어나 보세요. 5번, 콧줄 빼시면 내일은 주말이라 병원에도 못 가요. 주말 동안 콧줄 못 빼시게 묶어둘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자를 대하는 바른 원칙이 무엇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이 되겠죠. 밤에 주무실 때 기저귀 확인하지 않으니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은 거고요. 지금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십시다라고 억지로 하지 않아서 의견을 물어보신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식사하세요 하면서 무엇이든 강제로 하는 거고요. 3번도 무엇이든 강제로 하는 거라서 적절한 바른 원칙이 아니겠고요. 자, 겨드랑이 잡아드릴 테니 일어나 보세요 했는데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잘못하면은 그 인대나 근육이 약해서 우리가 힘들다고 빠지기 싫다고 얘기했으니까 겨드랑이를 잡아 올리지 않는 것이 맞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억제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바른 정답은 3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대상자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돕는 바른 방법은? 하고 물어보는데요.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교재 226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2번, 식탁의 높이는 의자에 앉았을 때 가슴 높이로 한다. 3번,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한다. 4번, 팔 받침이 없는 의자에 깊숙이 앉게 한다. 5번, 휠체어에 앉을 때는 식탁과 조금 떨어지게 한다 입니다. 정답은요? 네, 3번이 되겠죠.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되고요. 의자의 높이는 가슴 높이가 아니라 배꼽 높이가 돼야 되겠고요. 의자에 깊숙이 앉는 건 맞는데 팔받침이 없는 의자가 아니라 팔받침이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됩니다. 휠체어에 앉을 때도 식탁 가까이 붙어서 앉으시는 게 식사를 할 때 돕는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4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적절한 도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편마비인데 오른쪽이 편마비예요. 침상에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자, 적절한 도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재 227쪽을 참조하세요. 1번,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2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번, 입안에 오른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4번,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5번, 식후 입안의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에 적절한 도움 방법이에요. 침상에서 식사를 하세요. 정답은요? 네, 2번이죠. 불편한 쪽에, 그러니까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주시고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 왼쪽에 쓰시는 것이 맞고, 입안의 오른쪽이 아니라 건강한 쪽, 즉 잘 씹을 수 있는 왼쪽에 음식을 넣어주시고, 쿠션으로 왼쪽 상체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죠. 불편한 쪽, 오른쪽에 쿠션으로 상체를 지지해 주시고, 식후 입안의 왼쪽,
왼쪽은 건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불편한 쪽, 오른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41번 경관 영양을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31쪽에서 232쪽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1번 1분에 100ml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2번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운다. 3번 영양주머니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어 소독한다. 4번 영양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에 건다. 5번 대상자가 많이 일어나 앉지 못하면 왼쪽으로 눕힌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자를 돕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우시고요. 1분에 100ml 이상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50ml 이상 주입하지 않으시고요. 영양주머니는 매번 사용할 때마다 깨끗이 씻는 건 맞는데요. 소독은 아니고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영양주머니는 위장과 같은 높이가 아니라 위장보다 높이 올리셔야 되고요. 만약 일어나 앉지 못하시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눕히셔서 역류를 방지하는 것이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바른 방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33쪽에서 235쪽을 참조하셔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술을 마신 후에도 약을 꼭 챙겨 먹는다. 2번 금식 중이라도 혈압약은 투약한다. 3번 물약은 뚜껑 안쪽이 아래로 가도록 놓는다. 4번 용량이 많은 물약은 주사기를 이용하여 조금씩 투입한다. 5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잘라서 나누어 먹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약 복용을 돕는 바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죠. 금식 중이라도 혈압약은 투약하시고요. 술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어느 정도 마시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약을 꼭 드시는 게 맞고요. 물약은 뚜껑 안쪽이 아래가 아니라 위로 가도록 놓으시고 용량이 적은 물약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조금씩 투입하시고 삼키기 어려운 알약이라도 임의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가 배설 시 요양보호사의 도움받기를 꺼려할 때 대처 방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47쪽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2번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려준다. 3번 안전을 위해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무시한다. 4번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번 옆에서 조용히 지켜본다. 자, 도움받기를 꺼려 하셔요. 어떤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네, 4번이 되겠죠.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뭔가 이렇게 배설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본다, 도움을 한다는 게 굉장히 꺼려 하시는 때,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들의 자존심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존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화장실 조명은 밝게 해주셔야 되고요. 문을 닫아놓고 밖에서 기다려주시고, 안전을 아무리 위한다 하지만 요구사항을 무시하셔서는 안 되고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문을 닫고 밖에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배설물의 특이사항으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5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어떤 배설물일 때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될까요? 가 양이 많은 소변, 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소변, 다 푸른빛의 소변, 라 거품이 많이 나는 소변, 마 심하게 묽은 대변.
자, 어떤 배설물일 때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될까요? 5가지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이죠. 양이 많은 소변은 우리가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요.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소변, 대변이나 푸른빛의 소변, 정상인 소변은 보통 노르스름한 소변이고요. 거품이 많이 나오는 소변도 정상은 아니죠. 너무 심하게 묽은 대변도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45번. 기저귀를 장시간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교재 24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교체하지 않은 기저귀일 때 1번 아토피 피부염, 2번 피부 발적, 3번 건선, 4번 건조증, 5번 대상포진. 자,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정답은 피부 발적이 되겠습니다. 이 피부 발적도 또 시간이 지나면 욕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기저귀는 그때그때 즉시 갈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계세요.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도와드릴까요? 교재 251쪽에서 253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2번 소변 주머니를 침대 및 바닥에 둔다. 3번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 세척을 하여야 한다. 4번 금기 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자,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계신 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밑에 소변 주머니 밑에를 갖다가 소변을 열어서 소변을 버리시고, 소변 주머니는 침대 밑 바닥이 아니라 침대 밑으로, 예, 바닥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방광 세척인데 방광 세척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요.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 꺾이거나 나오지 않는지,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른 돕는 방법이게 되겠습니다. 47번. 의치의 손질과 관리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의치 손질에 대해서는 종종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세요. 257쪽에서 258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는 주방 세제로 대체한다. 2번 부분 의치는 엄지와 검지로 클래스프를 끌어올려 빼낸다. 3번 의치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 용기에 담아둔다. 4번 세척 후 건조하게 말린 후 착용한다. 5번 아래쪽 의치를 먼저 뺀다. 바른 손질과 관리 방법이 어떤 걸까요? 네, 1번 의치 세정제가 떨어졌을 때는 주방 세제로 대체할 수 있고요. 클래스프를 손톱으로 끌어올려서 빼내시면 됩니다. 엄지와 검지가 아니고요. 그리고 투명 용기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의치 세정제나 물이 담긴 보관 용기에 보관하시고, 건조하게 말린 후 착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기가 있는 상태로 우리가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위쪽 먼저 빼시고 위쪽 먼저 끼우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48번 두발 전용 세제를 이용하여 머리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261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고요. 1번 모발에 물을 적신 후 세정제를 바르고 빗으로 빗어준다. 2번 세정제 거품을 두피에 발라 흡수시킨 후 물로 헹군다.
3번 물과 세정제를 1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4번 세정제를 모발에 발라 거품을 낸 후 수건으로 닦아낸다. 5번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수건으로 덮어둔다. 두발 전용 세제는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실 때 물 없는 샴푸, 물 없이 사용하는 거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머리 감기는 방법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한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세정제를 모발에 바르고 거품을 낸 후에 수건으로 닦아내시고요. 그러면 같이 그 거품에서 지저분한 것이 다 닦아져 나오고요. 모발에 물을 적신 후 세정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요. 세정제 거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원액을 바르는 것이고, 물과 세정제를 1대1로 섞지 않고 세정제 원액만 사용합니다. 모발에 바르고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아내지 수건으로 덮어주는 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9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올바른 방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를 통목욕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올바른 방법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0쪽에서 2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요로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음부를 먼저 닦은 뒤 몸통, 팔, 다리 순서로 닦아낸다. 2번. 요양보호사의 발끝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3번. 욕조에서 머리를 감긴 후 밖으로 나오게 한다. 4번. 욕조의 중앙에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번. 욕조에는 5분 정도 담그게 한다. 자, 통목욕을 돕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욕조에는 5분 정도 담그시게 하시고요. 자, 닦는 순서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으로 닦으시고요. 요양보호사는 발끝이 아니라 손등으로 물의 온도를 확인하시고, 욕조에서 나오시게 하셔서 목욕 의자에 앉힌 후 머리를 감기시고요. 중앙에 앉히시면은 욕조 중앙에 앉으면 부력으로 뜰 수가 있어요. 등을 욕조 안벽에 대고 앉게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50번. 편마비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로 올바른 것은?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의 바지 갈아입히는 순서예요. 교재 279쪽입니다. 1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2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3번.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4번. 마비된 다리부터 벗기고 건강한 다리부터 입힌다. 5번. 대상자의 그때 상황에 따라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네, 선생님들 이건 잘 아시죠? 건강한 다리부터 벗기고 마비된 다리부터 입힌다. 위에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마비된 쪽부터 입히고, 수액을 맞고 있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기고 수액 벗기고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벗기고, 입힐 때는 마비된 쪽 입히고 수액 넣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입히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51번. 올바른 신체 정렬 유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체 정렬 방법이에요. 교재 28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대상자와 떨어져서 보조한다. 2번. 두 발을 모아서 지지면을 좁힌다. 3번. 무릎을 굽히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4번.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5번. 되도록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적절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하니까 대상자와 가까이서 보조를 하시고요. 두 발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발은 적당히 벌리고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으로 두어서 지지면을 넓히시고요. 무릎은 굽히는데 무게 중심은 낮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작은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신체 정렬 유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럴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그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282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나.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다. 침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발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라.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바른 이동 순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라. 침대 매트를 우선 수평으로 눕혀요. 그리고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기시고요. 침상 옆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기신 다음에 가.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줘서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맞겠죠. 53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왼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는 283쪽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앞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힌다. 엉덩이, 어깨, 얼굴의 순서대로 돌려 눕힌다. 대상자의 왼쪽 앞에서 팔과 무릎을 잡고 돌려 눕힌다. 대상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돌린다.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 눕힌다 라고 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앞에서 왼쪽으로 돌려 눕혀야 되니까 우리는 그 돌려 눕히는 쪽에 우리가 자세를 잡고 있어야겠죠. 그쪽에서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 눕히면 잘못하면 낙상할 수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는 것이 맞겠습니다.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돌려 눕히는 것이 바른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 문제가 나왔어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바른 돕기 자세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고 바른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교재 286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요. 자, 4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예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해 주셔야 돼서 바른 그림은 4번이 되겠습니다. 55번. 사지마비인 대상자를 침대에서 이렇게 앉힐 때, 편마비가 아니고 다 마비예요. 그럴 때 가와 나의 순서대로 들어갈 말은? 그리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가 밑을 받쳐서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반대쪽 나 밑을 받쳐준다라고 합니다. 교재 285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답을 찾아볼게요. 어깨와 허리, 허리와 엉덩이, 목과 허리,
어깨와 엉덩이, 목과 어깨. 바른 정답은요? 네. 5번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을 받쳐 깊숙하게 넣은 후 손바닥으로 어깨 밑을 받쳐준다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6번도 그림 문제네요. 다음과 같이 엎드린 대상자를 수건이나 베개 등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보시면 수건이나 베개로 배 밑을 그리고 발목 쪽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교재 289쪽에는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한다. 2번 다리 근육의 근력을 강화한다. 3번 무릎 관절의 구축을 예방한다. 4번 척추 측만증을 감소시켜 준다. 5번 전신 혈액 순환을 증진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요? 네, 1번이죠.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태울 때 올바른 순서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문제는 그림이 나오기도 하면서 밑에 순서를 적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휠체어에서 자동차 태우는 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일으킨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는다. 대상자의 엉덩이를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한다. 가나 다라를 바른 순서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자, 5번이에요.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거나 약간 비스듬히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해주며 이렇게 세우세요. 그러시고 대상자의 엉덩이를 먼저 자동차 시트에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은 후 깊숙이 앉게 합니다. 58번 그림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어, 약간 앞바퀴가 들려 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는 순서는요. 1번 평지를 이동할 때, 2번 울퉁불퉁 길을 갈 때, 3번 내리막길을 갈 때, 4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5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입니다. 자, 약간 앞바퀴가 돌려 있는 방법인데요. 정답은요. 네, 2번이죠. 울퉁불퉁 길을 갈 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앞바퀴까지 있으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 많이 오니까 앞바퀴는 살짝 들어주면서 이동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평지를 이동할 때 지팡이 사용 순서로 바른 방법은 선생님들 저희 플로렌스 요양 TV에 많은 이렇게 앞에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온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계속 나오니까 정리를 좀 꼭 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304쪽을 참조하시고요. 자,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평지를 이동하는 것이 바를까요? 1번 오른쪽 다리 가고 지팡이 왼쪽 다리. 2번 지팡이 가고 오른쪽 다리 가고 왼쪽 다리. 3번 왼쪽 다리 가고 지팡이 가고 오른쪽 다리. 4번 지팡이 가고 왼쪽 다리 가고 오른쪽 다리. 5번 오른쪽 다리 가고 왼쪽 다리 가고 지팡이 갑니다. 자, 바른 순서는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팡이가 먼저 가고 그다음에 불편한 왼쪽 다리가 가고 그다음에 오른쪽 다리가 움직이는 걸로 해서 꼭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0번 감염 예방을 위한 바른 손 씻기 방법은 교재 308쪽이고요.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 방법이지만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바른 손 씻기 방법을 많이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로 물기를 말린다. 2번 손을 씻은 후 물기는 털어서 말린다. 3번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구어 낸다. 4번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씻어낸다. 5번 바 형태의 고체 비누를 사용한다. 자, 우리가 바른 손 씻기 방법은 요즘 많은 매스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게 가장 바른 손 씻기 방법일까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흐르는 온수로 비누를 헹궈냅니다. 손을 씻은 후 자연 건조로 물기를 말리지 않고 일회용 수건으로 말려야겠죠. 2번도 마찬가지고요.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하지 않고 흐르는 물로 씻으셔야 되고요. 바 형태보다는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1번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복지연구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기출했던 문제니까 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매트리스는 찜질기와 함께 사용한다. 2번 하루 10시간만 사용한다. 3번 하루 한 번 매트리스에 올라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4번 등과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 환자를 부양하는지 확인한다. 5번 매트리스 셀과 커브는 알코올로 깨끗이 닦는다. 정답은요? 네, 4번이 되겠습니다. 등과 엉덩이 아래에 손을 넣어서 이게 제대로 부양하고 작동하는지 확인하시고요. 매트리스에는 열을 발산하는 제품을 함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10시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사용하셔야 되고요. 사용 중에는 사용하는 대상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매트리스에 올라가지 않도록 하시고요. 매트리스 셀과 커버는 공기를 빼고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키는 것이 바른 사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2번 다음 중 노인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낙상의 신체적 위험 요인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330쪽에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에 대해서 분류를 해놓고 있어서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있는 대상자. 2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 3번 알코올 복용이 심한 대상자. 4번 높이가 높은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 5번 주로 누워서 지내는 대상자. 지금 나온 5가지는 다 낙상의 위험 요인인데요. 그 중에서 신체적 위험 요인을 찾아보는 것이 이번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정답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 대상자거나 또는 신체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낙상의 신체적 위험 요인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행동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3번도 행동적 요인, 4번은 환경적 요인이 되겠고요. 5번도 행동적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63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았네요. 특히 요즘 응급 문제나 위험 안전에 대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화재, 지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수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재 334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2번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 방을 빠져나온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3번 화재가 발생한 쪽에 창문을 연다. 4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코로 숨을 쉬고요. 5번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 기어서 이동한다입니다. 바른 정답은요. 네, 5번이 되겠죠. 연기가 많은 경우 바닥에 엎드려서 기어서 이동하는데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배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른 이동 방법이고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가 아니라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기다리셔야 되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방을 빠져나온 데는 문을 닫아서 더 이상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쪽에 창문은 닫으시고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서 움직이시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64번 당뇨병 대상자의 식품 섭취와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네요. 교재 361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한다. 2번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 3번 복합 당질 섭취를 피한다. 4번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섭취한다. 5번 커피, 탄산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2번이 되겠죠. 동물성 지방 섭취는 많이 하지 않고요.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하고 복합 당질 섭취를 많이 하시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섭취하시고 커피나 탄산 음료수 같은 것은 당뇨를 올릴 수 있고 또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65번 껍질 벗긴 감자를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어요. 식품 보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교재 369쪽을 참조하세요. 1번 끓는 물에 30초 정도 익힌 후 밀폐 봉투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2번 감자와 키친타올을 층층 쌓아 올려서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번 감자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번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채소실에 보관한다. 5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정답은요? 5번이 맞습니다.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인데 저희는 그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자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감식초로 외우세요. 그렇게 했어요. 감자는 식초물에 담가. 그래서 감식초로 외워 놓으시면 시험 볼 때 조금 도움이 되겠죠. 66번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올바른 방법은? 그러고 물어봤는데요. 요즘 같은데 더더구나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해야 되지 정말 그 식중독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재 373쪽에서 374쪽까지를 참조하시고요. 1번 계란 및 생선류를 살짝 가열하여 조리한다. 2번 고기를 60도씨로 요리했다. 3번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4번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5번 조리된 음식, 육류, 생선은 같은 칸에 보관한다.
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요. 계란 및 생선류는 중심부까지 익히셔야 되죠. 고기는 75도씨 이상 가열하시고요.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하지 않고 냉장실에서 해동하시고, 조리된 음식, 육류, 생선 등은 서로 다른 칸에 보관하는 것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67번. 다음 중 옷을 세탁하는 올바른 방법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381쪽에서 382쪽을 참조하세요. 1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2번.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갔다 헹군다.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고 난 후 세탁한다. 4번. 커피 얼룩은 주방 세제로 세탁한다. 5번.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자, 옷을 세탁하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지운다. 파운데이션은 화장품이죠. 화장품은 화장품을 지우는 화장수로 지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요. 2번은 붕산수에 담궜다 헹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말리는 것이 맞습니다. 탈수 말리면 되겠죠. 헹구지 않는 것이 맞고요. 면직물 속옷은 삶고 난 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 후에 삶습니다. 커피 얼룩은 주방 세제가 아니라 주방 세제와 식초를 1대1로 섞은 후 제거한 다음에 헹구어 내시고요.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서 그늘에 말리지 않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68번. 대상자의 쾌적한 주택 환경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쾌적한 주택 환경은 393쪽에서 교재 39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연 채광은 살균 효과가 있으므로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2번.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달고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천정에 조명을 설치한다. 3번. 각종 가구의 문을 여닫을 때 작동하는 전멸등을 다는 것이 좋다. 4번.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 증발을 가속시켜 오한이 생기게 된다. 5번.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춥지 않도록 한다. 자, 쾌적한 주택 환경에 대한 바른 설명은 어떤 걸까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가구에 문을 여닫을 때 작동하는 전멸등을 다는 것이 좋고요. 자연 채광은 살균 효과가 있지만 대상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막 같은 것에 닿으면 위험하죠. 그 다음에 계단 높이를 잘 볼 수 있도록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다는 것이 아니라 천정에 등을 달고요. 발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무릎 아래쪽에 보조등을 다는 것이 맞습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불쾌감이 생기게 되고요.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가능한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고 쾌적한 주택 환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교재 444쪽에서 445쪽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번.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는 떠먹는 유제품을 제공한다. 2번. 그릇은 사발보다는 접시에 담아야 전체 음식을 보기에 좋다. 3번. 앞치마보다는 턱받이를 사용하여 옷을 깨끗이 유지한다. 4번. 약간 가벼운 숟가락을 쥐어주어 수저질 하기가 편하도록 한다. 5번. 여러 가지 음식을 내어놓아 선호하는 음식을 들도록 한다.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가능한 마시는 요구르트보다는 떠먹는 유제품을 제공해 드리고요. 접시보다는 사발에 담으셔야지 덜 흘리도록 됩니다. 그리고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사용하셔야지 옷을 깨끗이 유지하시고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어 주셔야지 숟가락이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고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보다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다른 음식을 내어 놓는 것이 바른 식사 돕기가 되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올바른 방법은 교재 452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번 숨을 쉬기 힘들어하면 쉬었다가 운동하게 한다. 2번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시킨다. 3번 낙상 예방을 위해 앉은 상태에서 운동시킨다. 4번 산책로를 자주 바꾸어 걷게 한다. 5번 팔다리 관절을 빠르게 움직이며 운동하게 한다. 자,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도록 하시고요. 숨을 쉬기 힘들어 하시면 빨리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시고요. 가능하면 선자세에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같은 길을 걷게 하셔서 익숙한 것을 걷게 하시고요. 팔다리 관절은 천천히 움직이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71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의 특징과 수면 장애를 보일 때 돕는 방법은 치매 대상자의 수면 특징이에요. 그리고 수면 장애를 보일 때 돕는 방법입니다. 교재 459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2번 수면 장애를 보일 때 저녁에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3번 낮에 졸려하면 잠시 자게 한다. 4번 실내 온도는 17도씨에서 19도씨로 유지한다. 5번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는다. 자,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5번이 되겠죠. 낮에 산책과 같은 운동을 하도록 돕고요. 낮에는 가능하시면 주무시지 않도록 하는 게 도움이고요. 1번 같은 경우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깨는 경우는 일반적인 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수면의 특징이에요. 치매 대상자의 수면의 특징이라고 하긴 좀 어렵고요. 홍차나 녹차 같은 건 카페인이 든 음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따뜻한 우유 같은 걸 제공하시고요. 낮에 졸려하면 자꾸 말을 걸든지 움직이게 하셔서 깨어 있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17도씨나 19도씨면 조금 서늘한 기온이에요. 조금 적정한 실내 온도 21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배의 증상이 나타날 때 돕는 방법은 교재 460쪽을 참조하세요. 1번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2번 복잡한 일거리를 준다. 3번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두어 안정감을 갖게 한다. 4번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준다. 5번 경쾌한 음악을 틀어준다. 정답은요? 자, 치매 대상자가 배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1번이 되겠죠. 배의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복잡한 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거리를 주시고요. 침대 옆에 옷가지를 걸어 두시면 착각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욕구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요. 경쾌한 음악이 소음으로 느껴지면 대상자는 포위당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배의 코스를 만들어 준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다음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문제 행동 유형은? 그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고요. 초기 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을 중지하십니다.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 이런 문제 행동 유형은 어떤 문제 행동 유형일까요? 교재 463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환각, 2번 파괴적 행동, 3번 괴해, 4번 선망, 5번 석양증후군. 자, 어떤 게 맞는 정답일까요? 네, 2번이 되겠습니다. 파괴적 행동의 문제적 행동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잘 보시면 파괴적 행동은 질병 초기에 나타나서 수개월 내에 사라지시고, 이제 처음에 힘이 다 빠져버리시면 초기 에너지가 소모되면 행동을 중지하세요. 그리고 이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거라서 저희가 적절한 돌봄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원칙으로 올바른 것은? 자, 치매 대상자와 하는 의사소통의 원칙이에요. 교재 468쪽에서 471쪽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신체적 접촉을 삼간다. 2번 대명사 이것, 그 사람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3번 과거를 회상하지 않도록 한다. 4번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5번 긍정형 문장과 부정형 문장을 섞어서 소통한다. 올바른 의사소통 원칙은 어떤 걸까요? 네, 4번이 되겠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셔서 어르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고요. 여긴 어디고요. 이렇게 바르게 알려주시고요. 신체적 접촉을 사용하시고 대명사인 이것, 그 사람보다는 명사인 의자, 딸, 아들, 이곳 저것보다는 화장실 이렇게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시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또 가라앉힐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형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해서 소통하는 것이 올바른 의사소통 원칙이 되겠습니다. 75번. 다음 내용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 어긋는 행동이다. 해당되는 것은?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교재 471쪽에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77세 치매 할아버지에게 식사 다 마치셨으니 이제 화장실로 가셔서 양치질 하시고 손 씻으셔야 해요 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에 어긋날까요? 1번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기, 2번 현재 상황 제시하기, 3번 일상적인 어휘 사용하기, 4번 적절한 존칭어 사용하기, 5번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하기. 자, 어떤 것에 어긋날까요? 식사 다 마치셨으니 이제 화장실로 가셔서 양치질 하시고 손 씻으셔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정답은요? 네, 5번이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행 유도하기가 틀리죠. 식사 다 마치셨어요. 이제 화장실 가십시다. 그리고 가셔선 양치질 하세요. 그 다음에 손 씻으세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6번.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대상자. 중증이에요. 그런 대상자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특정 글자 고르기, 2번 학용품 이름 말하기, 3번 탬버린 연주하기, 4번 빠진 단어 채우기, 5번 뇌 건강 일기 쓰기. 뇌 건강 일기 쓰기 정답은요? 교재 493쪽에 잘 정리되어 있는 걸 한 번씩 훑어보시고 찾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네, 3 번이에요. 중증 인지 기능 장애는 여러 가지 인제 인지 기능이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탬버린 연주하기 같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77 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알맞은 것은 교재 506 쪽에 우리가 이 신체적 변화가 나와 있어요. 1 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2번 피부 발적이 증가한다. 3번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4번 체온이 상승한다. 5번 변실금이 증가한다입니다. 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네, 5 번이 되겠습니다. 변실금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78 번. 그림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교재 517 쪽에 나와 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는 대상자예요.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3 번이죠.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서 일단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79 번. 대상자가 한쪽 팔에 뜨거운 물을 쏟았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재 520 쪽에 나와 있네요. 1 번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 2번 화상 부위에 붙은 옷을 빨리 벗긴다. 3번 화상 부위를 미지근한 물에 씻는다. 4번 수포가 생겼으면 터뜨린다. 5번 얼음 조각을 갖다 대어 부종을 예방한다. 적절한 응급처치죠.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준다예요. 화상 부위에 붙은 옷을 떼는 건 맞는데 너무 빨리 벗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차라리 벗겨지지 않으면 옷 위를 냉각시켜서 벗기기 힘든 옷은 잘라내시는 게 맞습니다. 화상 부위에 직접 물이 닿으면 물의 압력으로 화상 입은 부위가 손상을 입으므로 직접 미지근한 물에 씻지 않고요. 가능하면 물에 담그시는 게 낫고 수포는 절대로 터뜨리시면 안 됩니다. 얼음 조각도 갖다 대면 그 부위가 오히려 더 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찬물에 담그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부종을 예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80 번.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취해야 할 행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527 쪽에 참고하시는데요. 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를 보시면서 1번 호흡을 확인한다. 2번 기도를 개방한다. 3번 인공호흡을 한다. 4번 도움 요청을 한다. 5번 가슴 압박을 한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4번 도움 요청이죠. 선생님들 이 문제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하고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반응이 없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기도 개방이 아니라 도움 요청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119에게 연락해 달라고 도움 요청을 한 다음에 기도 개방을 하고 가슴 압박을 하고 호흡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하면서 호흡 확인한 이런 순서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80 문제를 푸셨는데 내가 어느 부분은 조금 더 모자라고 어느 부분은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저희랑 같이 한 저희 플로렌스 요양TV랑 같이 한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